제 고향에서는 빵 한 조각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언젠가 저 산 너머에 내 진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운명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국에 왔어요. 고향에선 끼니 걱정하던 소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정말 제 것이 맞습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네준 얇은 통장 하나를 받아들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종이가 파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아무리 세어봐도 0이 6개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고향 모로코의 붉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는 1년을 꼬박, 아니 3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이 고작 한 달 동안 한국의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양파를 깐 대가라니요.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아니 꿈이라도 너무나 생생해서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만석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샤,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돈 한 줌이면 고향에서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면서 양탄자를 짜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다 떨어진 운동화를 기워 신던 남동생에게 새 신발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을 바쳐도 모으기 힘든 큰돈이 단 한 달 만에 내 손안에 들어왔을 때 그 기적 같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아이샤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나라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행 책자에서 보셨을 화려한 페스나 마라케시 같은 도시는 제게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아틀라스 산맥 자락,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붉은 황무지와 듬성듬성 자란 올리브 나무들이 전부인 곳이었죠. 저는 그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다들 와 대단하다, 존경받는 직업이네 하며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무척이나 존경해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면 아이샤 선생님 하며 고개를 숙였고 가난한 살림에도 갓 구운 빵이나 갓 짠 염소젖을 건네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명예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낡은 흙집이었습니다. 칠판은 곳곳이 패여 분필이 툭하면 부러졌고 책상은 삐걱거려 아이들이 글씨를 쓸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낡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목이 쉬도록 소리치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형식의 월급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5만 원, 많아야 7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한 달 내내 목이 터져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받는 돈이 한국의 치킨 2~3마리 값이라는 사실이요. 그 돈으로는 쌀과 밀가루를 사고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신발 밑창은 닳아서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자갈밭을 걸으면 돌의 뾰족함이 발바닥에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과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며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 돈이면 집에 있는 동생들 빵을 몇 개나 더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았습니다. 밤마다 낡은 담요를 덮고 누우면 천장의 얼룩이 마치 제 미래처럼 암울하게 느껴져 한숨만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 멀리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곳은 길이 험해 현지인들도 조심해서 다니는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낯선 렌터카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쯤 비탈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그곳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한 동양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 만석 씨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봐요. 제발. 저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제 가녀린 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마자 차는 굉음을 내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만석 씨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심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고 지나가는 차도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스카프를 찢어 그의 상처를 지혈하고 끙끙거리며 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흙벽돌로 지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설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끓고 있던 민트티를 식혀 남자의 입에 흘려넣었고 저는 깨끗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흙과 피를 닦아냈습니다. 다행히 그는 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사람들, 그리고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 풍경.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쉰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복잡한 머리를 식히러 모로코에 왔다가 낯선 길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그를 간호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과 짧은 영어 그리고 눈빛으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끓여주는 밍밍한 수프를 불평 한마디 없이 맛있게 비웠고 삐걱거리는 딱딱한 침대에서도 곤히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어머니께 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는 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 나눈 것뿐인데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무안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앉아 쏟아지는 별을 보며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샤, 꿈이 뭐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가족들이 배불리 먹는 거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요. 너무 소박해서 꿈이라고 하기도 부끄럽네요. 제 말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두툼했습니다. 아이샤, 내가 당신 꿈 이뤄주게 해줄게요. 나랑 한국에 갑시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으니 남은 생은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그것은 프러포즈였습니다. 로맨틱한 반지도 꽃다발도 없었지만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서 별빛을 조명. 삼아 건넨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을 따라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고.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살린 것이 운명이라면 그를 따라가는 것 또한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끝없이 이어진 유리 건물들,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거리.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만석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그냥 평범한 시골 촌놈이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제 눈에 비친 그의 집은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센서 등,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닥이 뜨끈뜨끈해지는 보일러,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온수.
고향에서는 물을 깃기 위해 새벽마다 우물가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집안에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니. 저는 샤워기 아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고생하는 고향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혼자서는 슈퍼마켓 하나 가기도 두려웠습니다. 만석 씨는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시고 무엇보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도 일하고 싶어요. 몸 쓰는 건 자신 있어요. 제 간곡한 부탁에 만석 씨는 난처해하다가 결국 자신이 아는 식당 자리를 하나 알아봐 주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꽤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주방 보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파와 양파를 다듬고 불판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선생님 소리를 듣던 제가 남의 집 그릇을 닦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불판을 수세미가 닳도록 문질렀습니다. 양파를 까느라 눈물이 줄줄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불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고향의 흙바닥 학교를 떠올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당 이모님들은 외국인 아가씨가 독하게 일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새댁 손 좀 봐. 야무지기도 하지. 밥은 먹고 하니? 툭 던지는 말 속에 묻어나는 정이 느껴져 저는 그저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요즘은 다 통장으로 넣어준다며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석 씨와 함께 은행으로 가는 길,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얼마가 들어왔을까? 한국 물가가 비싸니 많이 주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고향에서 받던 5만 원보다는 많겠지. 10만 원? 아니 20만 원? 그 정도만 되어도 정말 큰 돈인데. 혼자서 온갖 상상을 하며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ATM 기계가 윙윙거리며 통장을 삼켰다가 다시 뱉어냈습니다. 통장을 펼쳐든 만석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오 아이샤, 고생했어. 사장님이 보너스까지 챙겨주셨네. 그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0만, 10만, 100만, 200만 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0이 하나 잘못 찍힌 게 아닐까? 아니면 기계가 고장난 걸까? 다시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이 뒤에 붙은 0은 6개가 분명했습니다. 여보, 이거 맞아요? 내 돈 맞아요?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만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맞지. 당신이 한 달 동안 땀 흘려번 돈이잖아. 최저시급의 주휴수당 그리고 사장님이 특별히 더 챙겨주신 거야.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0만 원. 모로코 돈으로 환산하면 약 1만 5천 디르함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고향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던 월급의 무려 4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40배라니요. 한 달 일해서 40개월치 월급을 벌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고향에서는 이 돈을 모으려면 3년 넘게 숨만 쉬고 살아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윙하는 이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고향의 풍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칠판 앞에서 분필 가루를 뒤집어쓰며 수업하던 제 모습, 시장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주워 담던 할머니의 구분 등 찢어진 축구공 하나를 서로 차겠다고 다투던 제 제자들, 그리고 약값이 없어서 밤새 끙끙 앓던 어머니의 신음소리. 그 모든 가난과 서러움이 이 숫자 하나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 갈 수 있어.
우리 동생들. 학교 갈 수 있어. 만석 씨, 나 무서워. 돈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망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힘들게 버텨온 지난 날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국경 하나 넘었을 뿐인데 내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는가?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억울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석 씨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흙 냄새나는 제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 나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줄 놀라움은 이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것이었으니까요.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조차 제게는 금덩이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만석 씨는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자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통장이 든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아니 이 꿈이 달아날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만 보고 밥 먹어. 통장 닳겠다. 남편이 웃으며 핀잔을 주었지만 제 눈은 여전히 그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석 씨, 나 부탁이 있어요. 응? 뭔데?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이 돈. 오늘 바로 엄마한테 보내주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가 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만석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 먹고 바로 송금하러 가자. 요즘은 앱으로 하면 금방 가. 앱으로 돈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국제 송금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만석 씨가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자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세상에 돈을 보내는 것조차 이렇게 쉽고 빠르다니요. 고향에서는 은행 업무 한번 보려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서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왔대. 엄마가 이거 잘못된 돈 아니냐고, 누나가 혹시 나쁜 일 당한 거 아니냐고 울고 계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생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걱정 마. 나 한국에서 취직했어. 정당하게 번 돈이야. 엄마한테 전해. 이제 아프지 말고 병원 가시라고. 그리고 너도 이제 낡은 신발 버리고 새것 사 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겠지요.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낯선 이방인이지만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사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고향의 붉은 언덕 위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덮어주는 포근한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주눅든 아이샤가 아니었습니다.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모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복덩이 왔어? 어제 월급 받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 네, 삼겹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서툰 한국말이지만 큰 소리로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는 손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밀려드는 설거지감이 산더미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더러운 그릇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가족을 지켜줄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 식당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과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딸로 보이는 여성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또 다른 힘, 돈보다 더 강하고 진한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그 만남이 제 한국 생활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물병을 내려놓자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마치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닮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아가, 외국에서 왔누?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네, 할머니. 모로코에서 왔어요. 제 대답에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시며 앙상한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어린 것이 돈 번다고 이 먼 데까지 와서 손이 다 텄네. 고생이 많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는 화로보다 뜨거웠습니다. 순간 울컥하여 목이 메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그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낯선 타국에서 처음 받아보는 낯선 어른의 위로 때문이었을까요? 딸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죄송하다는 듯 눈짓을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한국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이곳이 저는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니 꼬깃꼬깃한 사탕 2알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단 거 먹고 해라. 밥심으로 사는겨. 박하사탕이었습니다. 화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사탕 2알이 어제 받은 200만 원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에 쥐어주신 박하사탕 2알. 그 화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녹아 없어질 때쯤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 그 경이로운 숫자가 제 인생의 나침반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뜨거운 욕망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욕망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가족을 살리고 싶다는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내고 말겠다는 처절하고도 신성한 의지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는 기계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제 손은 더 이상 24 모로코 처녀 아이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무너져가는 흙집 지붕을 떠받치고 어머니의 약봉지를 움켜쥐어야 하는 가장의 손이었습니다. 주방의 열기는 사막의 한낮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거대한 육수통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하얀 김이 안경을 뿌옇게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수대에는 끊임없이 더러운 그릇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붙은 접시, 검게 탄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버린 불판, 밥알이 말라붙은 밥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그 광경이 이제는 황금산처럼 보였습니다. 접시 하나를 닦을 때마다 10원, 불판 하나를 닦을 때마다 100원.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접시를 닦으면 동생의 공책이 생기고 저 불판을 닦으면 어머니의 진통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파도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샤, 좀 쉬면서 해. 그러다 골병 든다. 주방 이모님들도 틈만 나면 저를 의자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새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건 너무해.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해. 하지만 저는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1분 1초가 아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쉬는 그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고향의 시간은 흐르고 가족들의 배고픔은 계속될 테니까요.
저는 이모님이 건네는 냉수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 다시 수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모로코 여자 힘나 셉니다. 서툰 한국말로 씩씩하게 대답하며 가녀린 팔에 힘을 주어 알통을 보여주는 신용을 하면 이모님들은 짠한 눈빛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만석 씨는 제 부르트고 갈라진 손을 잡고 속상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샤,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할게.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될까? 나 당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야. 남편의 눈에는 물기가 그렁그렁했습니다. 투박한 공장 노동자의 거친 손으로 제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성껏 주물러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 씨, 나 안 힘들어요. 나 행복해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송금하는 돈 덕분에 고향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과의 통화는 제 결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 지붕 고쳤어. 이제 비 와도 물 안 새.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지팡이 짚고 마당까지 걸어 나오셨어. 의사 선생님이 약 꾸준히 먹으면 더 좋아질 수 있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비만 오면 방 안 곳곳에 양동이를 받쳐야 했던 그 눅눅한 흙집. 관절염 통증 때문에 밤새 신음하시던 어머니. 그 지옥 같던 현실이 제 노동으로 인해 조금씩 천국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행운을 게으름으로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이 들 때마다 내일은 더 빨리 움직여야지, 그릇을 하나라도 더 닦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계절은 모로코와 달리 분명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거리의 가로수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제 통장의 잔고도 가을의 곡식처럼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두둑해질수록 제 몸은 조금씩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면 세상이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온몸에 마디가 쑤시는 것이 꼭 몸살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만석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안 좋아? 병원 가볼까? 저는 황급히 양보를 때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좀 늦게 잤더니 피곤해서 그래요. 밥 먹으면 괜찮아져요. 병원이라니요. 한국 병원은 비싸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의료보험이 된다고는 하지만 굳이 꾀병 같은 증상으로 피 같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고향의 동생들에게 학용품을 한 트럭은 사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만석 씨를 안심시켜 출근시킨 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평소에는 없어서 못 먹던 김치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확 풍겨오는 반찬 냄새에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욱 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쟤나. 어제 급하게 먹은 저녁이 얹힌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화제를 한 알 찾아 먹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고기 굽는 냄새가 곤욕이었습니다. 손님상에 나갈 삼겹살을 불판에 올리는데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그날따라 역겨운 짐승의 누린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꾹 참고 서빙을 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동안에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요, 삼겹살 2인분 추가요. 손님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에서 멀게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와 잠시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고르는데 이모님이 제 등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아이샤, 너 안색이 왜 이래? 송장 같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아침을 안 먹어서 그래요. 빈혈인가 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침을 챙겨 먹으려다 토할 것 같아서 한술도 뜨지 못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모님은 혀를 차시며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당 떨어져서 그래. 젊은 사람이 밥은 꼭 챙겨 먹어야지. 초콜릿을 입에 넣었지만 단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쓴 약을 머금은 듯 깔깔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삼켰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 점심 예약 손님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빠지면 주방은 전쟁터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에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직원들이 둥근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웠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지만 오늘은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붉은 양념 범벅이 된 고기를 보니 다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밥알을 새듯이 깨작거리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만석 씨였습니다. 아니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 씨는 공장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어. 당신 아침에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약국 가서 사온 거야. 종합 비타민이랑 피로회복제. 이거 먹고 해. 그는 쑥스러운 듯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식당 이모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만석 씨 최고네. 아내 사랑은 남편이라더니 여기까지 약을 사다 나르고. 아이샤는 좋겠네.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그 귀한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저를 위해 약국까지 다녀온 남편.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만석 씨. 잘 챙겨 먹을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사장님, 우리 아이샤 좀 살살 부려 먹으세요. 만석 씨가 너스레를 떨며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준 피로회복제 병을 따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약이니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조금 기운이 나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야. 영양제 먹고 힘내자.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시작되자 식당은 다시금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띵동 띵동. 호출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요. 소주 한 병 더. 불판 갈아주세요.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주문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과 주방을 오가며 팽이처럼 돌았습니다. 무거운 돌솥 뚝배기를 나르고 뜨거운 숯불을 피해서 불판을 갈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들러붙는 것처럼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온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마스크 안은 뜨거운 입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냄새였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찌개 끓는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 술 냄새가 뒤섞여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저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샤, 3번 테이블 된장찌개. 주방 이모님의 외침에 저는 반사적으로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뚝배기 2개와 공깃밥 3개가 담긴 쟁반은 묵직했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3번 테이블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1000km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닥이 울렁거렸습니다. 식당 바닥에 타일 무늬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라?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렌즈에 김이 서린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동굴 속 울림처럼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이 뚝배기 깨트리면 이거 다 돈인데 물어줘야 하는데. 극한의 순간에도 제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오로지 돈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어머, 저기 봐.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쟁반이 기울어지는 것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면 안 되는데, 손님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쾅, 쨍그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종아리에 확 느껴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정전이 된 것처럼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샤. 멀리서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충격과 함께 의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오늘 일당은 못 받겠구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이 저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고향의 붉은 언덕이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그 언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만석 씨?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작고 여린 생명의 목소리였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달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야 해. 쉬면 안 돼. 내가 멈추면 모두가 굶어 죽어. 꿈속에 저는 울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낯선 냄새였지만 식당의 고기 냄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데 옆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만석 씨가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갈라진 목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만석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샤.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그가 다급하게 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그가 제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일어나지 마. 누워있어.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어. 병원비 비싼데. 나 괜찮아요. 집에 가요. 저는 반사적으로 병원비 걱정부터 했습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니 돈이 얼마나 나올지 겁부터 났습니다. 만석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야? 당신 죽을 뻔했어. 빈혈이 심해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저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만석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을 다루듯 속삭였습니다. 아이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대. 네? 순간 윙 하는 이명과 함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기?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멍해진 머릿속으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유산될 뻔했어요. 임신 8주 차인데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과로가 너무 심해요. 이 상태로 계속 일하다가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당장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내 몸속에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나는 미친 듯이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독한 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끼니를 걸으며 몸을 혹사시켰단 말입니까?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를 다치게 할 뻔했어. 만석 씨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이샤. 내가 못나서 당신 일하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여보. 내가 고집 피워서 그런 건데. 우리는 병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찾아온 새 생명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입원이라니요. 일을 못한다니요. 당장 다음 달에 고향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내가 누워있으면 그 돈은 누가 봅니까? 며칠 뒤 저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만석 씨가 극구 말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집에서 쉬면서 태교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병원비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만석 씨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이 미련 곰탱아. 애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해? 돈이 썩어나냐? 몸 상하면 다 끝인 걸 몰라?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호통에 저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리바리 싸우신 짐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찰밥, 미역국, 각종 나물 반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분간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내가 와서 밥이고 빨래고 다 해줄 테니까. 넌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알았어? 그날부터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만석 씨의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저는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식당 일은 당연히 그만두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뚝 끊기자 불안 증세가 다시 도졌습니다. 고향에 보내는 송금액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돈을 조금밖에 못 보내요. 미안해요. 전화로 이 말을 전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가 자신의 일상을 찍어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댓글에는 응원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말은 서툴러도 영상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돈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조회수는 0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시장에 갔다가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임산부라고 사과 2알을 더 얹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덤. 한국의 정.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 장면을 지나가던 여학생이 찍어 올린 것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한국 시장 인심에 오열하는 모로코.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간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찾아와 구독을 눌렀고 댓글창은 응원 메시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채널이 커지자 악플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돈 보고 왔네. 불쌍한 척해서 돈 벌려고 하네.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에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악플을 읽으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기 시작한 유튜브 수익금은 다시 저를 유혹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돈이면 고향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악플 따위 눈 딱 감고 견디면 되는 거 아닐까? 아기를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해. 그렇게 임신 말기가 다가왔습니다.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왔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예정일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웃고 떠들던 중 갑자기 아랫배에서 찌르르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방송 화면 속에 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채팅창에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샤님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배가 좀 뭉쳐서. 으악. 비명과 함께 저는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쏟아져 내리는 느낌.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방송은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제가 쓰러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 만석 씨. 저는 바닥을 기어가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만석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샤, 왜 그래? 어머, 양수 터졌어.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제 눈에 켜져 있는 카메라 렌즈가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제 눈꺼풀을 뚫고 들어와 망막을 하얗게 태워버릴 듯 강렬하게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가 다음 순간에는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선가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삐삐삐. 그 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 같기도 했고 제 귓가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알코올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쇠붙이에서 나는 차가운 비릿함. 그것은 식당 주방의 기름 냄새나 고향의 흙 냄새와는 전혀 다른 생과 사가 교차하는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장 먼저 밀려온 것은 공포였습니다. 아기, 내 아기. 마지막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리 사이로 쏟아지던 뜨거운 양수, 방송 중이던 카메라의 붉은 불빛, 그리고 바닥을 기어가며 남편을 부르던 제 처절한 목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배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팔은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아기를 잃은 것일까?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소중한 생명을 내 손으로 놓쳐버린 것일까?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구멍이 모래알로 꽉 찬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모님 정신이 드세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제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녀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참을 못 깨어나셔서 걱정했어요. 아, 아기는요. 갈라진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 짧은 질문을 던지는데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듯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에서 들은 그 어떤 말보다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2.8kg으로 좀 작게 태어나긴 했지만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신생아실이 떠나갈 듯해요. 산모님도 아기도 무사합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영혼의 긴장끈이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살았다. 살았구나. 내 아가가 살아있구나. 안도감이 뜨거운 용암처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 씨였습니다. 며칠은 좋기 굶은 사람처럼 퀭한 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떡진 머리카락.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 아이샤,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때문에.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의 온도가 제 피부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공포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호랑이처럼 쩌렁쩌렁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의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시어머니는 침대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칼을 쓸어 넘기셨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제 이마를 스칠 때마다 죄스러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가, 이 미련한 것이 돈이 뭐라고. 내 손주 품은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죄인이다. 며느리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저 딸 같은 며느리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친정어머니 같은 분만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건강하잖아요. 울지 마세요.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비 걱정이었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왔고 응급수술을 했고 1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설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만큼 비쌀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고향 모로코에서는 맹장 수술 한 번만 해도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모은 돈을 다 털어넣어도 부족하면 어쩌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빚만 물려주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비 많이 나왔죠?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될까요? 부족하면 사장님께 가불이라도. 제 말에 만석 씨가 콧물을 훌쩍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 이거 봐. 영수증을 받아든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많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지만 맨 아래 본인 부담금 칸에 적힌 숫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요? 0이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몇십만 원. 아니, 몇만 원 단위였습니다. 만석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임산부랑 아기는 나라에서 책임져. 당신이 가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남은 거랑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우리가 낼 돈은 거의 없어. 심지어 아기 병원비는 5%밖에 안 내. 나도 처음에 계산서 보고 잘못된 줄 알았다니까.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죽어가는 산모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타국에서는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자국민과 똑같은, 아니 더 큰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이구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구나.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든든함에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가 나와 내 아이를 귀한 존재로 대접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그 차가운 빌딩 숲이 이제는 따뜻한 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여왕님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마. 물 마시고 싶으면 만석이 부르고 배고프면 나 불러. 알았어? 시어머니의 엄명에 저는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미역국이 대령되었습니다. 쇠고기를 듬뿍 넣고 푹 끓여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미역국. 처음에는 미끌미끌한 식감이 낯설었지만 한 숟가락 뜨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그 맛에 금세 중독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밥그릇을 비울 때마다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잘 먹어야 젖도 잘 돌고 회복도 빠르다.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라.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저는 누워만 있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좀이 쑤셔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을 뺏겨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답답했습니다. 만석 씨가 전자파가 아기한테 안 좋다며 휴대폰을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퇴원하고 3일째 되던 날 만석 씨가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제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켜자마자 알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멈추지 않는 진동에 손목이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문자 메시지. 수천, 수만 개의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또 악플일까? 방송 중에 쓰러진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관종이라며 비난받고 있을까봐 두려워 메시지를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0이 하나 아니 2개는 더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라이브 방송의 조회수는 수백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이샤님, 아기랑 건강하게만 돌아와 주세요. 방송 보다가 같이 울었습니다.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악플 달았던 사람들 다 천벌 받을 거다. 힘내세요. 악플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응원 그리고 사랑이 담긴 댓글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는 그 긴박했던 순간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던 한 인간의 진정성이 화면 너머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 아이샤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니. 얼굴도 모르는 나를 위해 밤새 걱정해 주었다니. 저는 이 감사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직 몸을 쓰는 일은 무리였습니다. 식당 설거지나 농사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침대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놓고 가신 미역국 냄새였습니다. 음식. 그래, 음식이다. 고향 모로코에서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웠던 요리. 한국에 와서 식당 이모님들에게 배웠던 요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떨까? 저를 살려준 한국의 미역국에 대한 감사함과 제 뿌리인 모로코의 향신료를 더한 퓨전 요리. 그것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 어떨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놀이였고 창작이었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후다닥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거창한 조명도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장은커녕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샤입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보며 서툰 한국말로 진심을 담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불린 미역, 쇠고기, 그리고 찬장에서 꺼낸 모로코의 향신료 큐민과 샤프란. 한국 분들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일 끓여주시는 이 미역국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로코의 향기를 이 미역국에 담아보려고 해요. 한국과 모로코가 하나가 되듯이요. 요리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에 황금빛 샤프란을 넣자 국물이 신비로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큐민의 알싸한 향이 참기름의 고소함과 어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완성된 요리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맛을 묘사했습니다. 따뜻해요. 한국의 정처럼 따뜻하고 모로코의 태양처럼 향기로워요. 여러분 덕분에 저와 아기 만석 씨 모두 행복합니다. 이 밥심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내내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처럼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미소였습니다. 편집은 간단하게 컷 편집만 해서 자막을 달았습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께 바치는 아이샤의 감사 미역국. 영상을 업로드하고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시치미를 뚝 떼고 누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좋네. 벌써 밥 차려 먹었어? 기특하기도 하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는 묘한 향기에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제가 잘 챙겨 먹었다는 사실에 그저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만석 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올린 거야? 조회수 봐. 지금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1위야. 1위. 화면 속 숫자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업로드한 지 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1초에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미역국에 샤프란이라니.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이샤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눈물 나네요. 말씀하시는 게 어쩜 이렇게 예뻐요? 한국 사람 다 됐네. 이 영상 보는데 왜 마음이 정화되죠? 힐링 그 자체. 단순한 먹방이나 요리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산모가 전하는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문화를 잇는 화합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내 진심이 통했구나. 사람들은 내 가난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구나. 그때 띠링 마이너스 하고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온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CJ ENM 다이아 TV라는 낯선 이름의 발신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샤 크리에이터님. 올려주신 영상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요리 관련 콘텐츠를 정식으로 제작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또한 유명 식품 기업에서 아이샤님과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젝트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만석 씨가 메일을 읽어 내려가다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계약. 광고. 여보, 이 금액 봐봐. 이거 진짜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예상 수익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아 벌었던 월급의 10배, 아니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영상으로, 그것도 내가 즐겁게 만든 요리 하나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흘렸던 땀방울, 편견에 맞서며 지켜온 진심,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만석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진짜 봄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난의 겨울이 끝나고 희망의 꽃이 만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보, 나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 안 해도 돼. 내 이야기로, 내 요리로 우리 가족 지킬 수 있어. 제 말에 만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모로코에서 온 보석이라니까.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아기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팡파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제 채널의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독자 수 50만 명.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숫자들. 이제 저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영향력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아이샤 전성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끄러운 종이 위로 제 서명이 새겨지는 그 짧은 순간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니 제 고향 가족들의 운명까지도 뒤바꿀 기적의 증서였습니다. CJ E&M 다이아 TV 관계자분들과 식품기업 임원분들이 박수를 보내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샤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이샤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거친 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양파를 까던 이 초라한 손이 이제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귀한 손이 되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한 만석 씨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0이 도대체 몇 개야? 남편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한국에 와서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해버렸던 1년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아니 모로코에서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명품 가방이나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붉은 흙바닥 위에서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차근차근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로코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 하나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 고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샤, 이게 무슨 일이냐? 은행 직원이 우리 보고 부자라고 하더구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은 아니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나 여기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줘요. 정당하게 번 돈이니 걱정 말고 쓰세요. 이제 빚에는 지붕도 고치고 엄마 다리 수술도 제일 좋은 병원에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 이제 남의 집 양치기 그만두고 학교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지독한 사슬을 끊어냈다는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리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행여나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아가,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일으킨 복덩이야. 아니, 여왕님이지. 시어머니는 매일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왕실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을 차려내셨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 윤기가 흐르는 찰밥, 제철 과일들. 시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제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고 제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는 고공행진을 했고 구독자 수는 어느새 1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연출 대신 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아기 베네쩌고리를 짓는 모습, 시어머니에게 김장 담그는 법을 배우며 온통 고춧가루 범벅이 된 모습, 남편과 함께 시장 나들이를 가서 호떡을 사 먹는 모습.
사람들은 그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에 열광했습니다. 댓글창은 이제 악플 대신 칭찬과 응원의 글들로 꽃밭을 이루었습니다. 아이샤님을 보면 잃어버렸던 고향의 정이 느껴져요.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방인인 저를 가족으로, 친구로 받아준 한국 사람들의 넓은 품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녘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배가. 잠결에 제 신음소리를 들은 만석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메고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샤랑 아기만 무사하게 해주세요. 분만실에 들어가서도 진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곁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속삭이셨습니다. 아가,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며느리 장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보듬어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의 등대처럼 저를 이끌었습니다. 응애, 응애. 드디어 세상을 깨우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갓 태어난 붉은 핏덩이, 우리 아들이 제 가슴 위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 그 작고 꼬물거리는 손가락이 제 살갗에 닿는 순간 지난 10개월간의 고통과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가야. 안녕. 엄마야. 목이 메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는 탯줄을 자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서럽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우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간호사 선생님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다운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뜻을 담은 순우리말 이름이었습니다. 다운아, 너는 한국과 모로코 두 나라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난 축복의 아이란다. 다운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외풍이 심했던 낡은 빌라를 떠나 전망 좋은 새 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넓은 거실, 햇살이 쏟아지는 베란다, 그리고 최신식 주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평생에 이런 집애를 다 살아보내 하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만석 씨는 거실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집 맞아? 꿈 아니지? 저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등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불빛들 속에 내 자리는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저 불빛 중 하나가 되어 이 도시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 한국 왔을 때 버스비 아끼려고 그 추운 날 시장까지 걸어 다녔던 거. 제 말에 만석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당신이 시장에서 1,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 사는 것도 벌벌 떨었잖아. 내가 사준다고 해도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 피우고. 그땐 1,000원이면 고향에서 빵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계산부터 했으니까요. 저 참 촌스러웠죠? 아니야.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뻤는데. 당신의 그 알뜰함과 성실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고마워, 아이샤. 나 같은 놈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서러움과 치열하게 버텨온 시간들에 대한 회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과분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만 독차지하지 말자고. 세상에 갚으며 살자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후 저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만석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갓 도착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트남 신부, 필리핀 며느리들에게 저는 선배이자 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아플 땐 병원에 같이 가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온 새댁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낡은 신발과 터진 손을 보는 순간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힘겹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거든요. 저는 그녀가 팔고 있던 나무를 몽땅 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아기 맛있는 거 사주세요. 덤이에요. 새댁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까먼.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말로 연신 고개를 숙이는 그녀를 안아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과거에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사탕, 두 알의 기적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없는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온이의 100일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식당 사장님, 주방 이모님들, 과일 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대표분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온이의 건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손주 자랑에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만석 씨는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비현실적인 행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 한국의 화려한 도시 아파트까지 그 멀고도 험난했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난 남편을 구했던 그날의 운명적인 만남, 200만 원이라는 돈에 손을 떨던 순진했던 날들, 쓰러질 때까지 일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치열함,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성공과 사랑.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제 삶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다온이의 뽀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세상의 모든 평화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에게 돈 많은 부모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어. 내가 자라서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게. 사랑한다, 내 아가.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기, 그리고 친정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한국 가족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저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혹은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봄입니다. 진짜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